일본의 이제 히타치 가전 부문을 인수를 해서 앞으로 좀 영업망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올라가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한국한테 따라잡힌 지는 오래됐지만 일본이 워낙 원래 전자산업의 강국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 품질, 자국의 소비자들한테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해외 쪽에 확장하는 데는 좀 소극적이었고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최근에 AI 템베거 투자. 네. 여기 구독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삼성이 최근 히타치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삼성, LG 그러면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항상 이제 일본에 들어가면 힘을 못 쓰죠. 네, 일본이 워낙 또 자국 브랜드 그런 쪽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갈라파고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일본의 이제 히타치 가전 부문을 인수를 해서 앞으로 좀 영업망을 확대하려는 좀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또 K 컬처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가전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이제 디바이스라는 게 결국은 AI가 이제 올라가는 시대가 되고 있죠. 그게 이제 지금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생성형 AI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의 AI, 라지 랭귀지 모델,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올라가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이 히타치의 가전 부문을 인수한 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휴대폰을 피처폰이라고 했잖아요. 휴대폰을 단순히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하는 것만 쓰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죠. 이제 금융거래, SNS, 이제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모든 걸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에요. 지금은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영역에 AI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AI 그러면 PC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 쓰는 거, 이게 AI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우리의 모든 디바이스로 소환이 될 겁니다. 예, 약간 서머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환돼서 내가 쓸 때는 여기 내려왔다가 이제 내가 또 다른 데 옮기면 그쪽으로 또 AI가 따라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그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서비스가 되려면 결국 그 AI가 내려와서 잠시 머무를 때 이 하드웨어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이전틱 AI가 되려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용자한테 맞는 최적화된 서비스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향후에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려면 결국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들 좀 이제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그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샤프, 도시바,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차례로 매각된 후에도 히타치만은 버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결국 매각을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ROE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한계 상황이 직면해 있는 거고, 이건 사실 이제 비단 우리나라 가전도 사실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가성비 이런 거 따지면 중국의 어떤 기술이 워낙 많이 빨리 올라왔고, 그리고 중국이 AI 기술의 강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AI 혁명에서 온 디바이스 AI, 에이전틱 AI가 됐을 경우에는 중국이 굉장히 강력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일본의 브랜드로서는 좀 쉽지 않은 판단이라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직은 일본이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지만 결국 AI 서비스에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적응하면서 모든 우리 사용 행태들이 달라진 것처럼 이제는 AI가 모든 디바이스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일본 브랜드들이 그런 영향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겠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매각에 삼성전자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만약 인수가 성사된다면 일본 산업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혁명에서 보면 한국하고 일본 브랜드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피지컬 AI 그러면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이야기하잖아요. 최근 현대차하고 보면 도요타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 지금은 경쟁자지만 결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리고 미국 빅테크라는 거대한 이 흐름에 맞서기 위해서는 결국 합종 연행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일본 브랜드하고 우리 브랜드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그 어떤 흐름에서 나타난 한 현상이 결국 히타치 사업을 인수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때 세계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가전 브랜드가 해외 기업에 매각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이 워낙 뭐 원래 전자산업의 강국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 품질, 그리고 이제 자국의 소비자들한테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해외 쪽에 확장하는 데는 좀 소극적이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그리고 규모를 갖추는데 좀 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경쟁력이 훼손됐다라고 볼 수 있고, 한국한테 따라잡힌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결국 그 갈라파고스라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이제 AI라는 거대 물결에서, AI 혁명이라는 거대 물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완제품 부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소재, 부품, 장비 같은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면서 한국 브랜드나 여러 어떤 국가들하고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다양한 기업들을 M&A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모든 건 저는 AI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AI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결국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해요. 삼성전자가 사실 LLM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모델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져와서 쓸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글 제미나이를 가져와서 쓰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때부터 워낙 긴밀한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데이터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데이터 주도권이라는 거는 사용자 풀, 고객 기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이라는 카드를 잘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AI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결국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자기네들이 워낙 그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를 쓰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잖아요. 자, 그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고요. 결국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죠. 아무리 좋은 빅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모으고, 거기서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의 뭐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뭐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테슬라의 도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삼성이 뭐 그 정도의 뭐 영향이 있을지는 뭐 좀 쉽지 않은 거고, 적어도 AI 기업들하고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결국 사용자 기반의 데이터가 아닐까. 그러면 그런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AI를 만들기에는 늦은 시기인가요? 뭐 늦었다기보다는 그걸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삼성이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고요. 사실 그 지금 AI라는 거는 결국은 OS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그 AGI라는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지금 AI는 특정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고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AI가 곧 나올 거예요. 향후 5년 안에. 그게 AGI인데, AGI가 되면 결국 AI는 OS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디바이스를 구동하려면 OS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디바이스를 AI 기반으로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말이나 아니면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하면 얘가 이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제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생성형 AI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건데, 결국 빅테크들의 그 군비 경쟁을 뚫고 뭔가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삼성이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인프라 쪽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S를 받더라도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가져다 쓰는 거하고, 적어도 미들웨어 정도까지는 직접 개발해서 뭔가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일단 AI를 직접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순히 그냥 API를 가져와서 쓰는 것보다는 그 전에 약간 자기네들의 사용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뭐 그런 것들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틱 AI 정도는 충분히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상당 부분 관여를 하는 그런 개발 모델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황은 어떤가요? 결국 피지컬 AI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봇을 기반으로 이제 모든 그 제조나 우리 생활이나 이런 쪽에서 다 그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 문명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다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쓰기에 맞게, 사람이 앉기 좋게, 사람이 뭔가 꺼내기 좋게 돼 있죠. 그러면 사람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게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자,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원래 카이스트 출신의 어떤 엔지니어들이 만든 건데, 사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거의 모였던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기술을 어떻게 보면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가져오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삼성전자의 제조 현장에도 좀 적용을 해서, 뭐 제조 현장도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게 제조 현장도 사람한테 최적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게 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어쨌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기술이 일상생활에 녹아드는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걸까요? 테슬라한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테슬라가 좀 피지컬 AI를 어느 정도로 빨리 구현할 수 있을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2,000대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중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테슬라 밸류의 80%까지 차지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애플이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의 어떤 키가 됐던 것처럼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그 상용화에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의 지분에 투자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이제 미국의 반도체 굴기에서 제일 중요한 두 회사가 있습니다.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인데요.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도 있고 반도체 장비 기술도 있고 전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술을 갖고 싶었죠. 그래서 미국 내에다가 첨단 팹을 투자를 하게 한 거고, 바이든 때는 당근을 줬죠. 그래서 뭐 투자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바이든 때 주기로 한 보조금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은 이거 처리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그래 보조금을 줄게, 대신에 지분을 내놔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보조금이라는 말이 좀 민망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지분 투자가 이제 돼버리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해당 기업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트럼프의 스탠스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투자를 안 받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부의 입김이 들어오면 우리 삼성 파운드리한테도 좋은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불가피하게 지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또 통해서 뭘 얻어내야겠죠. 외교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일단은 TSMC하고 비교해서 공정 기술이 떨어지는 거죠. 예, 일단은 이거는 삼성이 열심히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고객 확보입니다. 일단 최근에 테슬라의 패키지 딜을 통해서 22조 8천억 달러 정도의 어떤 큰 규모의 딜을 따냈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되죠. 팹을 채우려면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TSMC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TSMC의 선단 공정이 안정적이니까. 자, 그러면 뭔가 바인딩 해놓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삼성 파운드리한테 빅테크들의 지분을 받아서 수주 물량에 대한 바인딩을 시켜놓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런 쪽에서 이제 미국 정부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를 미국 법인만 떼서 하든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를 아예 분사를 시키든 거기서 이제 미국 정부의 지분을 받되 대신에 이제 빅테크들도 투자하게 해달라. 그래서 빅테크 투자 받고, 그래서 이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자, 이걸 키워서 나스닥에 상장해서 엑시트하는 모델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죠. 미국 정부가 보조금 대신 지분을 인수한다면 삼성전자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환산되나요? 지금 뭐 가치로 따지면 3% 이내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 정도만 지분 확보하겠다 하겠죠. 처음부터 뭐 너무 많이 내놔라 그러면 반발을 살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저런 명분으로 더 지분을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지분 인수가 테슬라와 애플 같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쨌든 수주받는 데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 정부 지분을 받으면 미국 기업에 주다는 대우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같은 값이면 TSMC보다는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하라는 입김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이제 거기서 잘 만들어내는 건 또 삼성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은 점도 있죠. 해외에 나가면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요즘에 껄끄러운 나라들은 삼성 파운드리를 좀 꺼릴 수도 있겠죠. 네. TSMC의 경우 대만 정부의 지분이 이미 있는데 미국 정부의 지분 인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TSMC가 거절했죠. 자기네들은 그냥 지분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원하면 뭐 그게 안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 좀 뭐 의문이긴 합니다. 결국 어떻게든 뭐 압박을 하든 협박을 하든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도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대만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이슈이긴 하죠. 왜냐하면 대만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미국이. 만약에 TSMC가 원하는 대로 뭔가 좀 액션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만 정부를 압박하겠죠.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처럼, 네, 젤렌스키처럼 이제 혼나고, 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그게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죠. 근데 대만 입장에서는 TSMC가 굉장히 안보상의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네. 반면 하이닉스 지분 인수 이야기는 왜 없을까요? 일단 지금 그 우선순위는요, 메모리가 아니에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왜 파운드리가 중요하냐면 AI 반도체를 설계해서 생산하려면 첨단 파운드리가 필요해요. 첨단 파운드리. 근데 첨단 파운드리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5나노 이하의 첨단 파운드리는 딱 두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근데 사실상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삼성 파운드리 뭐 점유율은 이제 뭐 한 자릿수까지 쪼그라들었으니까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최근 주목할 만한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 기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주식을 보는 게 좋은데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그동안에는 가동률이 낮아서 분기에 2조 5천억씩 적자를 내잖아요. 근데 1분기에 2조 5천억 적자 냈는데 2분기에는 아마 이 적자액이 반토막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동률이 최근에 좀 올라왔거든요. 그 엑시노스 지금 물량도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가동률이 올라가면 즉각적으로 수혜를 보는 게 오사드 업체입니다. 그래서 후공정 전문 업체들. 예를 들면 뭐 두산 테스나 뭐 하나 마이크로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나 애플 같은 주요 설계업체들이 몰리면 좀 다른 설계업체들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쓰려면 이제 디자인 하우스를 써야 되는데, 그게 디자인 솔루션, 네, 파트너스, DSP라고 하는 가온 칩스, 그리고 뭐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IP를 제공해주는 칩셋 미디어,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수주가 많아질 것 같아요. 왜 많아질 수밖에 없냐면 삼성 파운드리가 일단은 테슬라라는 큰 고객을 잡았고, 그리고 애플도 오스틴 팹에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고, 지금 테일러 팹 같은 경우는 지금 팹을 짓고 여기 설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원익 IPS 같은 회사들, PSK 같은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긍정적인 게 결국 이런 쪽에 이제 수주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촬영하는 오늘자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 후공정 밸류 체인들이 좀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팹을 좀 활용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팹의 VEU라고 하는 이제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중국 팹으로 미국 장비를 반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반대급부로 국내 쪽에 그 캐파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평택에 좀 투자를 확대해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청주나 이천 같은 데다가 좀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투자에 대한 흐름들이, 우리 보통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캐펙스가 좀 구체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수주가 좀 가시화되면 주가도 연말에는 소부장주들이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의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내수 시장이 좋기 때문에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도업체들은 꽤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운드리 업체는 SMIC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에이맥이나 나우라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뭐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원래 파운드리에서 이제 SMIC가 한 5등 정도 했는데 지금 3등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램 하는 CXMT 같은 경우도 작년에 DDR4 가지고 이제 거의 DDR4 시장을 거의 레드오션화 시켜버렸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업체인 YMTC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이제 또 낸드 플래시 고단화해서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캠브리콘이 최근에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이고요. 이런저런 뭐 보면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도 반도체 자립하는 굉장히 속도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텔이 유리기판 사업을 접으면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원래 인텔은 그 외주를 쓰기로 하기도 했지만 한 자체 생산하는 물량도 꽤 됐거든요. 그래서 뭐 5대5 아니면 7대3 정도로 이렇게 자체 생산하고 일부 외주를 쓰는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인텔의 CEO인 립부탄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을 자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전임 팻게싱어 CEO 때 이제 인텔의 유리기판 사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재무적으로 인텔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부문이 아니면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리기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외주를 100%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인텔에 유리기판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죠. AI 시대의 삼성, TSMC, 인텔 3강 체제가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도가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이제 3강이라고 생각을 했죠. 불과 이제 한 1년 전만 해도 인텔이 워낙 공격적으로 치고 나오니까 팻게싱어 CEO 때만 해도 그래서 인텔이 3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텔의 재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첨단 공정, 첨단 공정 경쟁은요, 돈 싸움이에요.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인텔은 자금적인 측면에서 아웃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삼성도 이제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뭐, TSMC 같은 경우는 올해 자본 지출 캐펙스가 4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4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이 가까이 되죠. 삼성이 업황이 제일 좋을 때 자본 지출하는 금액이 한 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TSMC가 압도적이고, 이제 삼성도 그래도 다행히 지금 메모리 쪽에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이제 뭐 세트, 스마트폰이나 가전 뭐 이런 쪽에서 돈을 벌어서 파운드리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빨리 뭔가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삼성도 위험해질 수 있죠. 삼성전자가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까요? 미국 팹에서 테슬라 같은 큰 빅딜을 하나 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칩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큰 프로젝트 하나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TPU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백이나 코발트백 같은 거, 그 후속 칩. 최근에 뭐 빌 게이츠 국내 왔다 갔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도 좀 협력에 대한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면 이제 오픈 AI나 메타 같은 회사들의 자체 설계 칩, 뭐 이런 것들도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유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업들한테 미국 내 투자를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 뭔가 기반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쓸 거 아니에요? 사실 애플의 어떤 그 CIS, CMOS 이미지 센서 수주에 큰 작용을 했던 게 저는 지정학적인 변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가 자꾸 애플한테 니네 자꾸 중국에서만 생산하지 말고 미국 내에서 생산해 라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 뭐 생산하려고 하니까 별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를 좀 활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른 빅테크들한테도 똑같은 압박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